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박살난 중국 부동산 제로 성장 돌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국 부동산이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마침내 부동산 붕괴라는 회색 코뿔소가 중국에 등장하게 되었죠. 모든 사람이 오리라고 알 수 있었고 그 리스크도 상당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언제 어느 방식으로 올지 모르고 있었던 그 회색 코뿔소가 중국에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중국의 삽질로 그 등장 시기가 빨라진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관리해야 된다, 관리해야 된다, 관리해야 된다 이야기는 계속했었지만 결국 관리하지 못하고 그 폭탄이 터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공동부유를 주창하며 반대파를 제거하였던 중국, 말하자면 상하이파를 제거하려고 했던 돈줄을 완전히 쥐려고 했던 태자당이 완전히 이 일을 벌인 것입니다. 특히 헝다그룹과 같은 경우는 지금 상하이방의 주축 재력으로 속했던 건데 헝다그룹을 자신의 손아귀에 놓고자 한 욕심이 화를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드디어 헝다그룹은 자신의 손아귀에 들어오게 된 상황이죠. 사태가 이렇게 되자 중국에서는 주택을 분양받고도 공사 중단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일부 매수자들은 집단으로 은행 대출금 상환을 거부하는 운동까지 벌어지고 있죠. 지금 농촌은행 문제가 한 차례 터졌는데 이제 부동산에서도 문제가 터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 13일 기준 전국 100여 개 아파트 단지에서 유사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당국은 진화에 나섰지만 파장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 GDP의 27%, 4분의 1 이상을 담당하는 부동산 위기는 중국 경제를 더욱더 허약하게 만들었고 제로 성장으로 돌입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부동산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인도네시아, 특히 다른 나라들에게 손을 벌리고 있는데 다른 나라들은 지금 잘 안 들어주고 있잖아요. 서방 세계를 중심으로. 지금 미국의 재정들도 다 빠져나간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하고 있지만 이제 인도네시아 금융기관까지 대출의 연장 촉구를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 무너진 부동산 중국 제로 성장 돌입입니다. 그림 두 개 올려드린데 주택 가격 기대치, 부동산 개발업체 재무지표, 중국 경제 성장률 추이. 특별히 중국 주택 가격 기대치를 보면 지금 2022년이죠. 2021년 하반기부터 지금 계속 낮아지고 더 안 좋아지고 있는데 2017년, 19년, 21년 계속 나빠진 것을 봅니다. 기대치 자체가 상승으로 갈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지금 거의 10% 미만까지 줄어든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하락에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상황. 이렇기 때문에 중국 부동산 경기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안 좋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또한 중국 경제 성장률 추이를 보면 2020년 1분기 이때는 코로나가 시작된 시기이기 때문에 특별한 상황입니다.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도 지금 계속적으로 상승 곡선을 그렸었는데 특히 2021년 1분기와 같은 경우는 전 세계가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많이 어려웠는데 중국만 코로나 종식을 선언하면서 제일 많이 발전했던 시기. 이건 좀 특별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이후로는 지금 이 정도의 수준으로 계속 가고 있었는데 지금 이 정도 5% 수준도 밑으로 떨어지는 현 상황을 보고 2분기에는 0.4%밖에 되지 않는 상황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문제가 꼬일 대로 꼬이고 있습니다. 일단 헝다그룹의 시성, 징더전에서 추진 중인 롱팅 프로젝트를 예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롱팅 프로젝트의 900여 가구 계약자들이 지난 6월 30일 집단으로 징더전시 정부와 주택도농건설국, 은행감독위원회, 징더전지국, 대축 은행들을 통지서를 보냅니다. 어떤 통지서를 보냈냐? 통지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헝다그룹의 롱팅 프로젝트가 2021년 5월 말부터 전면적으로 중단되었다. 은행 관리 감독 하에 추진되는 이 건설 공사는 작은 고갈로 중단되었다. 건설 중단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 노력했으나 해결되지 않았다. 롱팅의 기업주가 2022년 10월 말까지 공사를 재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2022년 11월부터 대출금 상환을 중단하겠다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중국에서는 공사가 중단된 아파트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까지 나오게 되는 현 상황을 볼 수가 있겠죠. 지난번 영상에서도 농촌은행들의 문제가 시한폭탄처럼 작동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부동산 문제가 또 하나의 중국의 시한폭탄처럼 작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집단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지난 16일 기준 전국 29개 성에 300여 개 곳 미완성 프로젝트의 입주자들도 잇따라 대출의 상환 중단을 선언한 것입니다. 중국의 주택과 같은 경우는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젊은이들의 월급으로는 도저히 이 주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6개의 지갑이 의존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6개의 지갑이라는 것은 남편, 아내의 지갑 하나하나, 그리고 남편의 부모의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아내의 부모의 어머니 아버지, 이 4개의 양가의 부모의 지갑이 필요해서 총 6개의 지갑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들이 한꺼번에 사는 경우도 상당히 왕왕 있죠. 총 6개의 지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입주할 주택의 공사가 중단이 되면 자금 조달의 여력이 없어서 대출금 상환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국 부동산의 구조를 보면 일반적인 부동산의 구조와 좀 다른 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수가 있죠. 즉 삼각 이익 공동체의 구조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세 개의 이득 공동체가 무엇인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면 첫 번째로 보는 것은 부동산 중개업자. 부동산 중개업자의 부동산을 만드는 설계, 건설업자까지 지금 포함이 되죠. 건설. 그리고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중앙정부도 그렇고 지방정부도 마찬가지로 거의 대부분 지방정부에 많이 귀속이 되죠. 그리고 은행도 지방은행이에요. 보통 지방은행을 많이 하고 이 지방은행, 토은행이라고 지금 얘기하는데 이 토호은행과 지방은행, 지방정부가 유착이 돼 있어요. 이 유착이 돼 있고 그래서 이 부동산이 무너지면 지방정부의 세수도 줄어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자가 전면에 나서고 정부가 실질적으로 이득을 가져가며 은행이 이 부동산 중개업자와 정부를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결국 최종적으로 가장 많은 이득을 버는 것은 어디다? 중앙정부다 아니면 지방정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집값이 상승하면 이 삼각공동체 모두가 이득을 보고 집값을 하락이 되면 이 모두가 손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지금 건설업자와 같은 경우도 낮게라도 팔고 싶어 하는데 중앙정부에서 이를 막고 있어요. 집값 하락을 우려하기 때문이죠. 이 집값 하락이 단순히 여기에 집값만 하락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 시세까지 떨어뜨리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측면이죠. 그래서 부동산 업자와 은행, 정부는 모두 돈을 쫓아서 한 몸처럼 움직이는 삼위일체입니다. 지금껏 이 공동체는 잘 유지되어 왔죠. 왜냐하면 부동산 불패라는 공식이 성립되었고 이것 때문에 많은 돈들이 부동산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규정에 따르면 시중은행은 건축 공백률 75% 이상에서만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이 75% 이상이 되는 시점이 되어야만 주택담보대출을 할 수 있죠. 또한 분양관리계좌 자금 인출 신고 절차에 의하면 분양받은 매수자는 내는 이 계약금, 불입금은 반드시 은행이 별도 계좌를 통해서 엄격히 관리해야 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부동산 업체에서 이러한 받았던 자금을 함부로 남용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개발업자가 이 자금을 인출하려면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된다는 법적 조항도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무너졌어요. 이런 절차대로 제대로 운영하기만 하면 건축공사가 중단되는 일은 없습니다.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자금 부족의 원인인데 건설업자가 공사를 중단했다는 것, 그것은 은행이 별도 관리 하에 있는 자금을 유용했거나 자금이 아예 해당 계좌에 애치되어 있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해당 계좌에 예금이 애치되지 않았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 그래서 은행이 별도 관리하는 자금이 유용이 됐을 가능성을 가장 많이 보게 되는 거죠. 이 돈은 오직 건설업자, 은행, 정부 3자만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누가 이 돈을 움직였든 간에 1차적인 책임은 돈을 받은 책임이 있는 은행이 져야 되죠. 자금 관리,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은행이 이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미완공 주택을 계약하는 자들은 당연히 자신의 권익 수호에 나서야 되는 거죠. 그러나 승리는 결국 계약자가 아닌 정부가 될 수밖에 없는 전쟁입니다. 그럼에도 계약자들이 이것을 들고 일어섰게 되는 거죠. 지금 보면 지방은행 그리고 지방정부 이것은 한 몸처럼 지금 움직이고 있죠. 한 몸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이 정부를 향해서 계약자들이 돌을 던진다? 이건 완전히 계란으로 바위치기식입니다. 중국에서 대출자가 은행을 상대로 대출금 상환을 거부한다는 것, 이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는 뜻이죠. 이는 민간 금융기관이 아닌 국유은행, 국유 금융기관, 더 나아가서는 정부, 지방정부, 국가 전체를 상대해야 되기 때문이죠. 대출금 상환을 중단하면 은행은 대출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그러면 은행은 승소해서 그들의 월급을 압수하거나 자산을 압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적 조치를 모두 취할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이전 농촌은행의 사례처럼 당국은 사회신용 시스템을 통해서 대출자의 소비를 제한하거나 항공기,
고속철도 등을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등 개인의 행동 자유까지 박탈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코로나 기간, 코로나 방역 수첩을 이용을 해서 적색 경고등을 띄게 만들어버린 거죠.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고도 대출자들은 중국을 상대로 이 쩐의 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미 이 싸움에 뛰어든 사람만 무려 4만 명. 현재 중국 정부 시스템에 균열이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들이 1인당 100만 위안만 대출받았다고 해도 좋기 4만 명이기 때문에 400억 위안의 거대한 규모입니다. 이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점이 함정입니다. 아직 본격적인 충격이 가시화되지 않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죠. 차이신왕의 2020-21년 보도에 의하면 그해 상반기 헝다그룹의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6%나 하락했습니다. 헝다가 추진하는 건설공사는 800여가량 되는데 그중 500여가량이 중단된 상태이죠. 중국의 메이르터 우티아오에 따르면 헝다그룹이 현재 전국에 건설 중인 주택단지 중 중단된 곳을 포함해서 이것은 778개, 이 중 70만 가구가 미완공 상태에 공급되었고 그 후의 상황은 알 수가 없는 오리무중의 상황이 됐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죠. 공사 중단으로 주택을 인도받지 못한 계약자를 약 50만 명 정도로 추정을 하면 대출금 상환이 중단된 금액은 가구당 200만 위안으로 여기다 계산을 하면 50만 곱하기 200만, 그래서 1조 위안에 이릅니다. 실제로 헝다그룹만 1조 위안이 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죠. 그러나 부동산 문제는 헝다그룹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헝다 위에도 빚더미에 앉은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가 또 있는데요. 화샤싱풍은 2020년 말까지 개발 중인 부동산 프로젝트가 140개였습니다. 예상 총 투자액은 5,490억 위안, 실제 투자액은 216억 위안, 건축 총 면적은 2,203제곱미터. 자, 총 투자액에서 실제 투자액을 보면 상당 20분의 1도 투자가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2021년 1월 31일 화샹싱푸는 회사가 움직일 수 있는 자금이 8억 위안뿐이라고, 약 1,566억 원뿐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해 6월 화샹싱푸는 유동성 경색으로 채무 불이익 원리금이 635억 7,200만 위안에 이른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많은 금액이 실제 투자액보다 훨씬 더 많은 채무 불이익 원리금이 나왔다는 거죠. 화샤싱푸과 같은 경우는 현재 공사가 거의 중단된 상태입니다. 화샤싱푸에서 분양되지 못한 주택이 절반가량으로 일단 예상을 하고 제곱미터당 1만 위안으로 계상을 하게 되면 계약자 대출금 상환이 중단된 금액은 1,100억 위안에 이릅니다. 이렇듯 중국의 문제가 가면 갈수록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내 미완공 주택 수는 얼마나 되고 이것이 부동산의 또 다른 경기 폭탄의 경기 하락의 원인이 된 것도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하나 보여드리는데 중국 신규 주택 가격 월별 변동 추이라고 지금 나왔죠. 가격이 계속적으로 떨어지는 것을 일단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마이너스로까지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는 정확한 중국 내 미완공 주택 수는 알 수가 없습니다. 중국 당국이 투자와 경기 전망의 안정을 위해서 진실된 데이터를 숨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 이것을 숨겨야만이 자신들의 비리도 감춰지고 모든 것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감출 수밖에 없습니다. 니케이 신문에 의하면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각종 인터넷 소식을 수집 분석한 결과 미완공 주택이라는 단어가 4,982번이나 등장했음을 밝혀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윈난성에서만 80여 개의 유령 도시가 있다고 하는데요. 유령 도시는 오랫동안 방치된 미완공 주택단지를 말합니다. 공사가 중단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주택단지는 유령 도시 축에도 끼지도 못하죠. 그럼 과연 얼마나 많은 유령 도시가 중국에 존재할까요? 윈난성의 80개를 평균치로 보고 이를 전국 31개 성시 자치구에 대입하면 약 2,500여 개 정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령 도시가 총 2,500여 개 정도로 생각하면 여기에 들어간 돈만 적게 잡아도 수조 위안에 달할 것으로 보이죠. 중국 부동산 문제는 미완공 아파트 문제뿐만 아닙니다. 또 다른 문제들이 또 존재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기존의 주택 소유자들의 주택담보대출금. 중국이 경제 침체에 빠지게 되면서 주택담보대출금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상환하지 못한 금액은 아파트 공사 중단으로 인한 미상환 금액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서 경매 물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최근 2년 사이에 중국 경매 아파트 수는 수백 배로 늘었죠. 한 네티즌의 집계에 따르면 이 2년 사이라는 것은 지금 코로나19가 시작되었던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이야기죠. 2021년까지 수백 배로 늘었다고 합니다. 이 가장 큰 배경 코로나19. 결국 코로나19 시대가 중국 경제를 망가뜨린 이 배경이 되는 거죠. 봉쇄 조치도 다 이 때문에 일어납니다. 한 네티즌에 따르면 올해 알리바바 경매 사이트에 올라온 경매 아파트만 168만 채로 2018년도보다 187배가 증가합니다. 경매 아파트가 늘어난 가장 큰 이유, 중국의 경기 하락과 관련이 있죠. 코로나19 시절이 지나가면서 중국 경제의 펀더멘틀이 완전히 끼어지게 된 것입니다. 실업, 사업 실패, 투자 실패 등으로 인해서 은행 대출금을 못 갚는 사람이 크게 늘게 된 것입니다. 아파트는 경매에 붙여지면 일반적으로 시세의 60에서 80% 정도로 낙찰되고 40%에서 50%로 낙찰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한 채당 100만 위안의 손실을 본다고 계산하면 168만 채이다 보니까 1조 6,800억 위안의 손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는 이론적인 손실입니다. 은행은 이렇게 크게 손실을 보지 않아요. 그런데 개인들이 이 돈을 공중에 날려버리게 된 거죠. 이는 사회 전체의 부의 손실이 됩니다. 또한 아파트 경매 물건이 대량으로 쏟아져 보니까 부동산 경기도 쭉쭉 떨어진 것은 당연하죠. 싼 값에 살 수 있는데 굳이 비싼 가격의 기존 주택이나 신규 주택을 살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이에 따라서 중국 부동산의 하방 압력은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가격이 떨어지면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수입원도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100여 개 넘는 도시들이 다양한 부동산의 장려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친구의 주택 적립금을 끌어다 쓰는 것도 허용하고, 그래서 친구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돈도 끌어다 쓸 수가 있고, 가격 인하를 허용하지 않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가격이 인하가 되면 전체적인 주변 시세까지 망가뜨리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 인하까지 통제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정책으로는 중국의 가격 하락세를 멈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도시 변두리 지역의 주택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일례로 화상싱푸가 개발한 베이징 근교의 엔자오 부동산 가격이 제곱미터당 3만여 위안에서 1만여 위안으로 3분의 1가량 급락했지만 거래량은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많지 않다는 것은 사람들의 재력이 그만큼 높지 않고 더 떨어질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중국의 부동산 가격은 거품이 많기로 유명합니다. 일본의 니케이 신문은 올해 1월 25일자 보도에서 중국 전역의 부동산 자산 가치를 미국의 2.6배로 추산했습니다. 또한 니케이 신문은 2020년 중국 전체 부동산 자산 가치를 95조 6천억 달러로 집계를 했죠. 케네스 고프로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는 중국의 부동산 산업이 중국의 GDP의 29%를 차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 수치가 2010년 때 금융위기 사태 때 스페인과 아일랜드 그것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하면서 부동산 산업 규모가 20% 줄어들면 전체 경제가 위축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이야기가 그대로 실행되고 있죠. 부동산 가격이 많이 떨어지게 되면서 3분의 1까지 떨어지게 되면서 지금 전체 경기가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죠. 중국의 경우 부동산 가격이 10% 하락하면 자산 손실이 9조 5천억 달러, 20% 하락하면 손실이 약 20조 달러에 이릅니다. 이렇듯 부동산 가격 하락의 손실이 경제에 미친 영향이 아주 막강한데요. 중국 부동산 산업이 중국 GDP의 29%를 차지하면서 부동산 규모가 3에서 4%만 줄어들더라도 GDP에 1%포인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올 상반기 중국 100대의 대형 부동산 업체들의 매출 규모는 18에서 50%로 줄었습니다. 이 수치를 평균을 한 30%로 잡았을 때 GDP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10%가량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죠. 현재 2분기 0%로 떨어지는 GDP의 영향도 부동산의 영향이 있음을 무시하지 못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영향이 앞으로 10년, 심지어 20년에 걸쳐서 서서히 나타낼 것으로 예측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GDP가 상승세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거의 꿈에 가깝다라는 것이죠. 일본 경제도 그랬습니다. 중국도 일본의 전체를 밟을 것이 분명한 것처럼 보이는데 부동산 산업 붕괴, 이 현상 하나만으로도 중국 경제에 짙은 암운이 드리워졌습니다. 중국 부동산이라는 회색 코뿔소의 출현으로 중국 경기는 바야흐로 제로 성장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의 몰락은 후방 산업의 연쇄적인 몰락까지 도래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자, 지금 일본과 같은 경우는 30년 침체라고 하면서 우리나라보다 GDP가 더 낮아질 것이다 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세계 2위였던 경제 대국이 지금 거의 망가졌죠.
망가졌는데 중국도 이 전철을 밟을 수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부동산의 문제. 이것 때문에 중국이 은행을 점점 믿지 못하게 하고 이 돈을 부동산에 돌리려고 하는 것도 이 이유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지켜보고 중국 경제가 정말 망했는지, 물론 중국 경제가 망했다 할지라도 중국이 망한다는 뜻하고는 조금 차원이 달라요. 중국의 펀더메탈은 지금 여러 가지 측면을 봐야 되는데 완전히 망가지진 않을 것 같다. 중앙 정부만 튼튼하게 버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했고요. 저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